제가 2년 전에 대전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가 불편했던 저는 회사 근처에 신축 원룸을 구해서 지냈는데요. 혼자 자취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무렵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장마와 폭염이 오락가락하던 참으로 후덥지근한 날씨였습니다. 전 한동안 잠을 설치다가 출근을 하기 위해 꾸역꾸역 잠이 들었죠. 시간은 새벽 3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뭔가 몽롱해지는 기분에 눈을 뜨고 방 주변을 둘러봤더니 한쪽 구석에 허여멀건한 물체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딱히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는데 그 자리는 냉장고가 있는 곳이었고 안경도 벗어놓은 상태라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형체는 냉장고라고 하기엔 그 모습이 사람의 형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회사 사람들 중에 친한 몇몇은 제 방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술을 많이 마신 날은 종종 문을 열고 들어와 자고 가기 때문에 저는 친구나 대리님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거긴 누구냐고 말을 하려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니 분명히 여자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던 그 여자는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아차렸는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여자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막이 흐르고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고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하는 순간 갑자기 아래쪽에서 손이 불쑥 올라오더니 제 양쪽 손목을 확 잡는 겁니다. 놀랄 틈도 없이 제 손목을 잡은 손 뒤로 머리가 스르륵 올라왔는데 새까만 얼굴에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둥글고 매서운 두 눈알이 보였죠. 정말 지금까지 겪었던 일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눈만 보이는 그 얼굴은 점점 제 앞으로 다가왔고 엄청난 공포심에 저는 입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는 건가 싶더군요. 새까만 얼굴이 제 코앞까지 와서 얼굴을 들이밀려는 순간 저는 말문이 트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져. 그러자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양손과 얼굴이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지더니 그렇게 여자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뭐야? 뭐야? 저는 차마 글로는 적을 수 없는 온갖 쌍욕을 하면서 침대에 누운 상태로 호공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기운이 빠져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고작 30분이 지나 있더군요. 전 그대로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휴가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회사 친구와 대리님께 어제 혹시 제 방에 왔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지만 악몽을 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났지만 저는 날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날도 피곤함을 못 이겨 일찍 잠이 들었다가 온몸과 목이 답답해져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커먼 사람 형체가 제 배 위에 올라와서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뭐고? 죽어. 그렇게 여자는 사라졌고 저는 한동안 허공에 대고 쌍욕을 한 뒤에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7월 내내 꿈자리가 뒤숭숭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몸이 피곤했던 탓에 휴가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어떤 날은 까만 형체의 그것이 벽에서 몸을 쑥 내밀고 나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러면 다음날 어김없이 지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3번 이상 지각을 하게 된 저는 대리님께 상담까지 받았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집 청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찜찜하면 청소를 해요. 기분 전환한다고. 집 구조도 막 바꾸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뇌리에 뭔가 스쳤는데, 그건 바로 침대의 위치였습니다. 제가 TV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위치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날 집에 바로 가서 머리를 두는 방향을 바꿔봤더니 별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휴가를 받은 저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죠. 아들, 너 잠자는 방향이 혹시 북쪽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평소 토속신앙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무언가를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복숭아 씨랑 생파치다. 하나는 네가 뭔가를 받다던 그곳에 두고 하나는 베개 속에 넣어라. 그러고 식칼 있지? 그걸 베개 아래에 두거나 침대 아래쪽에 둬라. 그렇게 휴가가 끝이 나고 자취방으로 돌아온 저는 일단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시간이 흘러 친구를 세탁하려고 보니 휴가 때 어머니가 챙겨주신 복숭아 씨와 파치든 주머니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비닐 주머니 안에 있던 그 내용물을 만지는 순간 그것들이 순식간에 으스러지는 겁니다. 제 머리 무게에 눌려 깨진 것이 아니라 제가 손을 대는 순간에 스르르 가루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순간 침대 밑에 두었던 칼이 생각나서 손을 넣어봤는데 칼날이 제 쪽을 향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손잡이가 바깥을 향하도록 넣어두었고, 그 후로 침대 밑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저는 과도는 밖에 내다버리고 비닐 주머니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간혹 악몽을 꾸긴 했지만 더 이상 이상한 걸 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방향은 절대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아주 무섭게 변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부터 즐겨 듣던 애청자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에피소드만 듣다가 직접 재발견이 떨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제 이야기가 사무이님의 무손 이야기에 단련된 그 애청자분들께는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경험을 제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저 스스로에겐 트라우마에 가깝게 공포스러운 일이었고, 또 반대로 그 일을 제 상상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픈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부터 말할 내용이 조금은 각색되었거나 왜곡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저는 경기도 광명시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가정이 그랬듯이 저희 집도 IMF의 여파를 맞았고, 아버지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빚쟁이들을 피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계셨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저와 여동생을 건사하시기 위해 낮에는 농장,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을 하셨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거의 3시간 정도밖에 주무시지 않는 그런 스케줄이었죠. 아직 어렸던 저도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때에는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돕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유와 요구르트 등을 집으로 배달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집 현관문마다 우유 투입구가 있거나 투입구를 잠궈두는 경우에는 문고리에 우유 주머니를 달아뒀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각자 아파트 한 동씩을 맡아 배달을 했는데 아직 무거운 걸 들기엔 제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 우유 박스를 실어주시면 제가 15층까지 올라간 다음 한 층씩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리스트에 있는 집에 배달을 하는 식이었죠. 일이 있던 겨울방학에도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우유를 배달하던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로 양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사이로 1호부터 16호까지 긴 복도가 쭉 이어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는 엘리베이터에 우유 2박스를 싣고 15층으로 올라간 뒤 층층마다 내려서 우유를 배달하고 있었는데 층을 하나씩 내려오며 9층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복도 반대편에 있는 작은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겨울이라 아직 사방이 어두운 새벽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잡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겁이 좀 많았던 제가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스르륵 열렸던 엘리베이터가 다시 천천히 닫힙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제가 9층에 내려오는 순간 맞은편 작은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입을 벌렸습니다. 그쯤엔 전날 느꼈던 공포보다 호기심이 일었어요. 어머니께도 얘기해보니까 아마 버튼 고장이 아닐까 하셨고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9층의 엘리베이터는 어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열흘 정도 반복되던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빨리 9층의 배달을 마치고 8층으로 내려가려던 그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맞은편 엘리베이터가 열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장났다던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고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는 8층에 배달을 하던 그때 8층의 거의 끄트머리 집에 우유 배달을 마치고 허리를 펴는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9층의 작은 엘리베이터가 또다시 열리는 소리였죠. 엘리베이터 옆에 마련된 계단참 사이로 9층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없네.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지난 열흘 동안 몇 번이나 봐왔던 그 작은 엘리베이터의 텅 빈 속이 떠올랐어요. 잡은 사람도 내리던 사람도 없던 그 엘리베이터. 혹시 그 속에 내가 보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다면. 어머니는 그냥 잘못 들었거나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일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처음으로 어머니께 꾀병을 부렸죠. 배가 아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뿐. 사흘째가 되자 도저히 집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죠. 안 그래도 잠이 모자라서 퀭한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깟 목소리 한 번에 이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사흘째 새벽, 전 또다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든 밝은 분위기를 내보려고 만화 주제가를 작은 소리로 부르며 느린 걸음으로 15층부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14층, 13층, 12층, 그리고 마침내 9층. 이상할 정도로 축축한 어둠이 들어찬 그 복도는 새까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집씩 배달을 하면서 저는 전보다 조금 더 크게, 더 빠르게 만화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거의 달릴 듯이 다리를 눌려서 9층의 우유를 배달했어요. 한 집, 두 집, 세 집.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집. 여기만 마치면 8층으로 내려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에 허리를 굽혀 우유구멍에 손을 놓고 있는 제 등 뒤로 누런 엘리베이터의 빛이 쏟아졌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식은땀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얼굴과 팔의 솜털이 일제히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누군가가 있었죠. 교복처럼 보이는 다리, 부스스한 머리, 음영진 얼굴. 중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각질이 올라온 입술을 보고 제가 비명을 지르려던 그때 마치 빠르게 돌린 비디오처럼 묘하게 현실성이 없이 남학생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너도 죽어.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1층의 경비실이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어머니와 경비 아저씨가 마른 수건으로 제 땀을 닦아주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눈을 뜨고 나서야 안심이 되셨는지 울먹거렸고 경비 아저씨는 그냥 애가 잠이 모자랐나 보다 하시며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결국 남은 겨울방학 동안 전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못 이겨 우유 배달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딱 한 번 어머니께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저를 달래려고 하신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닌 그게 그저 먹은 게 모자라서 기가 약해져서 그렇다. 겨울이라서 어두워서 헛것을 본 거다. 그러시면서 별것이 아닌 듯 말씀하셨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 어느 비가 오던 날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성원에 못 이겨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너네 선생님들이 왜 맨날 창틀에 앉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너희 선배 중에 니들이 창틀에 앉듯이 아파트 난간에 골타 앉아서 놀다가 실수로 떨어져 죽은 애가 하나 있었거든. 셋이서 놀다가 한 명이 뚝 떨어져서 말이야. 진짜 잠깐, 아주 잠깐의 실수로도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날 제가 보았던 게 마냥 헛것이었을까요? 열흘간 봐왔던 텅 빈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제가 약 30년 정도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을 제보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당시 저희 집은 안산 중앙역 근처에서 식당을 하다가 같은 안산인 월피동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1층에는 여러 사무실이, 3층에는 교회가 있던 상가의 2층으로 엘리베이터는 없이 중앙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5m쯤 되는 복도 끝으로 저희 가게가 들어갔죠. 가게는 홀에 손님용 테이블이 대여섯 개쯤 있었고 바깥쪽 벽을 따라 8개의 방이 쭉 이어진 형태였습니다. 저와 형은 이어진 방의 문을 열고 홀과 방을 오가며 뛰어놀곤 했습니다. 건물의 옆에는 사고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폐차장이 있었는데 식당 룸의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다가 새로운 사고 차량이 들어오면 저와 형은 후다닥 달려가서 차에서 동전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때는 아마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도 없이 저와 형은 여느 때처럼 홀과룸을 오가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창문 너머를 바라본 우리는 그곳에 생전 못 보던 모습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게 되었죠. 분홍색 혹은 빛바랜 다홍색 원피스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 평소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다가 보통 사람이 서 있는 곳도 아니라서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옆에 서 있던 사고 차량의 내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눈을 돌렸을 텐데 왜였는지 몰라도 저도 한참 동안 멍하니 그걸 바라보고 있었고요. 잠시 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저를 형이 흔들었고 뭘 보고 있냐는 말에 창밖을 가리켰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만 며칠쯤 뒤에 아버지와 같이 식당 일을 하시던 고모부께서 가시나무 큰 것을 구해오셔서는 가게 출입구에 두르시더라고요. 보기 좋은 꽃나무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다시 며칠 뒤 근처에 사시던 막내 이모가 놀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이모는 뭐 저런 나무를 가게 입구에 두었냐고 물었는데 고모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며칠 전 식당 장사를 마치고 마감을 하신 뒤 여느 때처럼 아버지와 고모부가 가게 문을 닫으시고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통유리로 되어 있던 문 밖을 바라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멍하니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때가 새벽 2, 3시쯤이었으니 사람이 다닐 시간도 아닐 뿐더러 그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참으로 기묘해서 아버지와 고모부가 문 너머로 물어보셨답니다. 어쩐 일로 어떻게 오셨냐고요. 고무로 만들어진 가면처럼 표정 변화도 없이 멍하니 시선만 던지던 그 여자는 두 분의 질문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그저 목소리로만 속삭이더랍니다. 오늘 하루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요즘 같으면 대번에 경찰을 부르던 욕을 해서 내뱉건 했을 일이지만 이 두 분이 취하셨던 탓인지 아니면 인정이 넘치셨는지 뭔가 사정을 더 묻지도 않고 장사하던 그 룸의 테이블을 벽 쪽으로 밀고 이불을 깔아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답니다. 심지어 불안해할까봐 문까지 고이 닫아주셨고요. 그러다가 7시쯤 이제 장사 준비를 해야 하니까 여자를 깨우려는데 노크를 해도 답이 없길래 문을 열어봤더니 펼쳐진 이부자리만 남은 채 아무도 없더랍니다. 식당은 2층이었지만 지형 때문에 높이가 거의 3층 정도 되었고 고모부와 아버지 두 분이 새벽 내내 술을 마셨으니 하나뿐인 출입문으로 드나드는 걸 모를 리도 없었습니다. 그제 어젯밤에 재워달라고 가게로 들어온 게 사람이 아니구나 싶으셨던 아버지가 주변 지인을 수소문하셨던 거였죠. 내가 실수로 업장에 무언가를 잘못 들인 모양이다. 어쩌면 좋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들인 것이 가시나무였습니다. 출입문에 가시나무를 두면 귀것이 함부로 나다니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던 무렵 초겨울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날 지금도 그날의 일이 기억납니다. 폐에 이슬이 맺힐 것처럼 축축하던 공기, 새벽인지 오후인지 모르게 어둡던 창밖, 평소 같으면 등교 준비를 도와주시던 어머니도 장사 준비를 하던 아버지도 없던 가게 안. 어디 급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형과 함께 학교로 나섰죠. 그리고 그날 오전 외숙모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가봐야 할 곳이 있다고요. 꾸벅꾸벅 졸며 내린 버스는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고 입구에는 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비 때문인지 지독하게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문득 의문이 들어서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곤 하지만 어째서 그날 아침 두 분이 보이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하고요. 아버지의 임종 당시의 일은 어머니께서 극구 피하시는 통에 제대로 여쭤보기가 어려웠지만 한 가지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날 새벽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늦은 새벽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를 깨우시고는 어딜 좀 같이 가자시더래요.
식당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비닐하우스였답니다. 아버지가 동물을 기르는 걸 즐기셔서 덩치 큰 강아지와 다른 몇몇을 안에서 키우는 곳이었죠. 대체 왜 그 새벽에 아버지께서 그곳을 찾으셨는지. 어머니는 어쩌면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평소 좋아하시던 곳을 한번 보고 싶으셨나 보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혹시 가게에 들였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이제 와선 누구도 그 여자와 아버지의 죽음을 연결해서 생각치는 않지만 혹시나 어떤 전조였던 것이 아닐까? 가끔은 그런 생각 정도는 들곤 합니다. 인생사, 알 수 없는 일들 뿐이니까요. (2023년 9월) 28살의 가을. 저는 필리핀 바기오라는 지역으로 출장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계약 관련으로 일주일 가까운 시간으로 잡힌 일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계약 초기에 일이 성사되어 시간이 3일 가까이 남게 되었죠. 당시 제가 업무를 진행하던 곳은 한국의 사무소 거리만큼이나 아무것도 없는 곳이어서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하나 꽤 난감하던 차였어요. 그러던 중에 현지 직원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지역의 반대편에 밸리 오브 컬러스라는 작은 상간마을이 있다고 했죠. 심지어 지금 페스티벌 기간이라 볼만한 게 꽤 있을 거라고 귀띔을 해주더군요. 전 마침 잘 됐다는 생각에 단박에 지도 어플을 켜고 현지 직원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이미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꽤나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40분 정도 걸린 이동시간 내내 차창 밖에는 축제 중인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수해 복구 지역의 처참함이 가득했거든요. 하필 제가 방문한 시점이 태풍 독수리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때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지간한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가 있었고 무참히 허리가 꺾인 나무가 때를 지어 누워 있었죠. 한국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지만 신기하다기보다는 숙연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도착한 뒤에 맞이한 풍경은 또 달랐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오는 길에 보았던 풍경과는 달리 수해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 밖에 숙소를 잡고 창문을 열자 신비한 풍광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방문하기 전까진 몰랐는데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되었던 마을답게 선명한 원색의 집이 산의 옆면을 따라서 쭉 늘어선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서고 난 후 저는 묘한 한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현지 주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기묘할 정도로 싸늘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들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을 절대로 환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와 직원은 그 이상한 박력에 밀려나듯이 마을에서 도로 빠져나왔고 결국 그곳의 건너편 마을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식사와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때우기를 얼마나 되었을까. 한 저녁 8시쯤 되었을 때 북적거리던 관광객들이 한순간에 빠져버리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애초에 놀기 시작하면 기본이 9시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문화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이었죠. 저는 아쉬운 마음에 현지 직원과 함께 맥주 몇 캔을 사들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적당히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숙소의 창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잔을 기울였죠. 그런데 그때 어둑어둑해진 하늘의 한켠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마리의 새떼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멀어서 날개짓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확실히 이상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구분할 수 없는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꼭 아기가 우는 듯한, 그것도 엉엉 소리내 우는 게 아니라 칭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주변이 산이라지만 메아리가 칠 수도 없이 분지가 넓었는데 이상하게 새소리 가운데에 그 아기 울음소리는 도플러 효과라도 건 것처럼 끝을 질질 끌고 있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에 넋이 나갔던 저는 그것이 혹시 현지에서 서식하는 특별한 새소리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직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한 듯 말했죠. 어떻게 지금 시간에 저렇게 새떼가 모여다니는지 모르겠다고요. 말을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철새도 아니고 참새도 아닌 것들이 해가 다 저문 늦저녁에 어째서 저렇게 모여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새들 가운데 유달리 덩치가 큰, 솔직히 말해 대머리 독수리 정도 돼 보이는 커다란 새가 허공에서 툭 고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활공하던 것을 멈추고 지상을 향해서 내리꽂히는 그 큰 새의 뒤쪽으로 수십 마리의 새떼가 일제히 따라 쏟아졌습니다. 지는 해를 따라 어두운 땅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 전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들을 봐두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안개가 슬슬 끼기 시작하는 길을 따라 걷자 금세 다리를 건넜고 저는 봐두었던 새들의 위치를 가늠해 마을을 올라갔습니다. 삼면에 넓게 자리한 마을이라 끝도 없이 이어진 계단을 쭉 따라 오르자 슬슬 새떼가 쏟아져 내리던 그 지점이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좀 더 가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마을 정상에서 조금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등장로의 조명이 낮게 비추는 발밑을 제외하면 제대로 보이는 게 없는 나무 계단. 거기에 발을 올리자마자 낯선 냉기가 발목을 확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짐승들이 우는 것 같은 생전 처음 듣는 소리가 파도처럼 낮게 깔린 숲에는 얼마 못 가 조명조차 없는 까만 길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취기라기보다 오기에 가까운 느낌으로 계속 발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깝단 생각뿐이었습니다. 슥슥 앞을 더듬느라 땅에서 거의 떼지 않는 제 발소리를 따라 뭔가 다른 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까지 들 무렵 어느새 빽빽하게 늘어섰던 나무들 사이로 작은 공터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뭔가들도 보였어요. 처음엔 작은 관목을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슬슬 가까워지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새들이 무언가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공터를 에워싸고 있었죠. 저는 괜히 새들을 자극할까 싶은 마음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나무 뒷변까지 접근한 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들이 둘러싼 원 중심으로 피냄새가 훅 풍기는 무언가가 차례로 놓여져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 짐승의 사체 같았죠. 그리고 아까 보았던 거대한 새가 첫 번째 사체에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삼키듯이 고개를 크게 들고 목 울대를 꿀렁거리던 그 새는 곧 두 번째 사체로 자리를 옮겼고 그제야 주변을 둘러쌌던 다른 새들이 일제히 첫 번째 사체에 달려들었어요.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짐승무리의 식사 같았습니다. 무리에서 제일 서열이 높은 것이 가장 맛있는 부위를 먹고 그 다음 나머지 무리가 남은 고기를 뜯어먹는 그런 모습.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질적이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그 거대한 새였습니다. 몇 번이나 자리를 옮겨가며 여러 사체를 삼키고 있는 그것은 새라고 보기에는 실루엣이 달라 보였죠. 처음에야 어둠 속이라 잘 몰랐는데 슬슬 눈이 익숙해지자 제가 여지껏 새의 다리라고 생각한 것이
전혀 다른 모양이란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유선형으로 접힌 날개 밑으로 하얀 여자의 팔이 보였고 그 팔 사이에 고개로 엮은 뜨개물처럼 흉하게 얽힌 내장이 바닥에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새의 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커튼처럼 칠렁한 머리카락이었고 무엇보다도 그 밑에 분명 새가 아니라 사람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습기 찬 숲의 공기 사이로 풍기는 피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팔과 가슴, 아래로는 뜯어낸 듯 내장뿐인 날개 달린 여자의 상반신. 술을 먹고 보는 헛것이라기에는 차마 제가 상상해볼 수조차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물러나던 발 뒤꿈치가 땅 위로 드러나 있던 나무 뿌리를 밟아서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그 공기를 갈랐어요. 날고기를 삼키느라 한껏 위로 젖혀졌던 여자의 머리가 단숨에 이쪽을 향했고 이상할 정도로 보통 사람 같은 그 여자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쳐 버렸습니다. 핏물에 추접하게 젖은 여자의 입이 바다새들처럼 기괴한 불협화음을 쏟아내고 양팔이 닭의 다리인 양 너덜거리는 내장 뭉치를 끌고 이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저는 비명을 내지르며 뒤돌아 달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보이는 마을을 목표로 삼고 뛰느라 길을 벗어났는지 정리되지 않은 나뭇가지가 정신없이 뺨을 찢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바닥을 구르면 구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저 닥치는 대로 앞으로 달렸습니다. 새 우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제 머리 위에는 10수마리의 새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틀림없이 나를 쫓고 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굵은 나무를 기준으로 몇 번이나 방향을 틀어봤지만 가리는 건 없는 하늘에선 조금도 절 놓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등 뒤에서 질질질질 축축한 내장 끄는 소리가 들릴까봐 뒤통수에 털이 바짝 섰습니다. 딱 한 번, 마침내 마을과 이어지는 숲의 입구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디쯤 쫓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와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태연하게 몸을 드러낸 그 여자가 마을 쪽을 향한 채 있었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적어도 아까 전에 하늘을 날았는데 당연히 날아서 쫓아올 수도 있었는데. 여자는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한동안 마을을 바라보고 있다가 곧 몸을 돌려 숲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는 달릴 힘도 없이 주저앉은 제 뒤로 이상할 정도로 묵직한 소리가 들리다가 곧 흐릿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의는 땀으로 범벅을 하고 젖은 흙을 밟느라 발목까지 진흙투성이인 다리가 못 견디게 무거웠다는 것밖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침내 방에 돌아오자 새벽 3시. 저는 씻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구 쪽 화장실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이상하게 몽롱할 정도로 피곤한데 잠이 하나도 오질 않았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늦지막히 일어난 현지 직원은 제 몰골을 보고 놀라더군요. 그래서 지난밤 있었던 일을 읊어주자 무슨 그런 장난을 치나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표정을 풀지 않자 그럼 자기와 함께 가보자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밤도 아니고 남자 둘이면 무슨 일 있겠냐면서요. 컬러스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집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많은데 불편한 침묵이 거리에 깔려 있었고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라곤 믿을 수 없이 분위기가 나빴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가보자 행사용 지프 여러 대에서 꺼내진 짐이 풀리지도 않고 쌓여있는 가운데 여자 너댓 명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겹 둘러싸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차마 해치고 지나갈 순 없어서 어디 틈이 없나 주변을 슬슬 도는데 이상하게 귀에 꽂히는 말이 있더군요. 마나? 마갈? 뭐 그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피던 직원은 결국 마을 위쪽으로 가는 대신 저를 이끌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로는 지난밤 마을에서 가난아이 5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누가 빨아낸 것처럼 피가 사라져서 말이죠.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말은 마나난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다만 마나난갈이 왔다 갔다는 말이 여러 번 들리더라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괜히 사람 죽은 데에 가서 기분만 해쳤다는 직원이 방으로 사라졌고 저는 들고 갔던 휴대폰에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마나난갈. 낮에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가 밤이면 상반신만 뽑아내선 날아다니며 어린아이의 피를 빨아마시는 괴물이라고 나오더군요. 치가 떨릴 정도로 지난밤에 보았던 그 여자가 떠오르는 묘사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예약해뒀던 항공권을 취소하고는 당일권을 찾아서 곧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귀신이니 하는 것과 얽혀본 적도 믿어본 적도 없으며 가위조차 눌려본 적이 없던 제가 어쩌다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지금에 와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이 정말로 그 괴물이었던 것일까요?